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전차의 뛰어난 성능이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능과 유연한 전투 능력을 갖춘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현장 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사 솔루션을 찾고 있는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의 특별한 관심은 한국의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대중의 열띤 호응은 유럽에서 한국의 국방 제품에 대한 강력한 지지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루마니아에서 K2전차 실사격 사진이 공개되자 루마니아 내에서 큰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315일까지 루마니아 가라치에 있는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벌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흑표 전차가 실사격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루마니아와 한국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와 정부 대표, 현대로템 기업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루마니아가 K2전차 도입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하는 시험이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사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관계자들은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전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전차 계약 금액과 대수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10조 원 규모로 500대를 수출하려고 하려 있고 루마니아는 300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장에는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단 K2전차가 등장했는데 실제로 전방에 있는 전차를 향해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K2전차가 사격하는 목표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K2전차가 불을 뿜으며 사격하는 목표물은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적국을 러시아로 가정하고 K2전차 테스트에서 러시아제 전차를 격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격 시험은 정지 및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2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K2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사격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는데 정확하게 명중하며 K2전차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올린 루마니아 매체 프로파트리아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납품되는 K2전차에는 공개되지 않은 모듈러 합성갑과 폭발적인 반응성갑 블록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하고 지적받던 K2전차의 장갑 방어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K2전차의 사격에 무참하게 격파되는 러시아제 전차들이 보였는데 놀라운 기동성과 화력에 반한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세계 최고 탱크 중에 하나,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와 탑3 안에 들어있다. K 블랙팬서는 루마니아를 지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마침내 우리도 새로운 탱크를 얻는다. 우리가 이 탱크를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K2전차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전차의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자국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구소련 T-55전차를 베이스로 전차를 만들었고 1994년 TR-85M1 비노줄들소이라는 자국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엔진 공간이 높고 연료 소모율이 높으며 만성적인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 대전차 화기나 철갑탄에 대부분 관통될 정도로 종이장갑이고 현대적 포탄을 쓰기도 어려워서 형편없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차를 떠나보내고 세계 최강이라는 최신형 K2전차를 구입한다는 소식에 루마니아인들은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당초 루마니아는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랍스 전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부가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 디펜스는 루마니아에 제시된 에이브럼스 탱크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밝히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한 100억 유로 14조 원의 특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전차 이외에 F-35A 스텔스 전투기, HIMARS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많아 루마니아는 전차 구매에 과도한 예산 소모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폴란드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K 전차가 대당 1.900만 달러 257억 로, 대당 2.5003 0만 달러 406억 로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비싼 가격을 갖는 에이브럼스 탱크의 반값에 가까워 루마니아가 K 전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 전차는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120활강포를 갖춰서 동등한 화력과 10톤 정도 가벼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현지 조립 생산 지원과 루마니아 방위산 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에이브람스 와레오파드를 탈락시켰는데 K 전차의 가성비에 비해 이들 전차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 전차를 시험평가하고 이번이나 추천했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를 대당 3천만 유로 46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드를 사려면 대당 500억 가까이 취하지만 한국산 K 전차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반값인 2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K 전차를 실사격 시험을 하고 구입한다는 소식에 군사에 관심이 많은 루마니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K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를 사야 한다거나 독일의 차세대 전차 KF51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내전차 전문가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맙소사. 우리 프레첼은 치위 주세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 백성이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점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K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와레오파드에 비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폴란드에 비해 장갑이 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탁월한 탱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과의 거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동맹국들이 발목 게임을 중단하고 인수와 함께 지옥을 움직이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KF51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인메탈은 헝가리를 탱크 개발에 자금을 참여시켜 현지 생산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헝가리는 자체 탱크를 제작할 기회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KF51이 만들어질지 지켜보자.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독일군이 KF51을 가져갈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헝가리인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시. K-AT 미사일, 칼구스타프, 드론, 포병, 예비 탱크 장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K 블랙팬서 탱크는 레퍼드 EA8보다 우수합니다. 가변 간격을 갖고 있어 최대 60%의 경사도를 다룰 수 있고 거친 지형산과 언덕에서 전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1500마력 엔진에 무게가 55톤이므로 27마력티의 비율을 갖는다. 루마니아는 산과 언덕이 23을 자제합니다. 나는 요청이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말을 믿지 말고 일부 정치인처럼이 나라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K 전차를 도입하면 국가의 방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유형의 탱크가 필요하지 많고 에이브럼즈만이 더 낫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K와 에이브럼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탱크입니다. 에이브람스는 70톤 정도 무겁고 K는 50톤 정도 더 가볍습니다. K는 전국 도로에서 훨씬 쉽게 운송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즈는 사용시간당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유형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K는 루마니아와 같은 기후 및 지형 조건에 맞게 특별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가벼워서 말하자면 늪지대에서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많고 숲 우거진 지역에서는 더 좋으며 크기가 더 작고 경사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더 쉽게 움직여 기울이거나 위로 향할 수 시스템이 있어 타격 각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K는 국내에서 다소 생산이 가능하고 에이브람스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K 전차를 도입하면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남은 비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는 K 전차 외에도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해서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K9K, K21 REDBAC K 루마니아 ELBIT에서 생산한 포탑 장착 가능은 루마니아 군대와 루마니아방 위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루마의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2030년경에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길입니다.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방공 미사일 프로그램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몇 가지의 러시아 기술로 우리의 방위 산업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MSAM 천매 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SLBM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0이나 S-400의 핵심 기술들을 자국의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에 적용시킨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은 S-300을 모방한 정도이지만 생산 체계가 없습니다. S-400은 콜드런칭 쿠드 론칭, 냉각 발사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콜드런칭 방식의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하는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값싸고 성능도 괜찮은 러시아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러시아제 무기의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과 쉽게 통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러시아산 첨단 무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정부가 관심 있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문제연구회의 주승호와 곽태환의 저서 21세기 한국 코리어 인더 21센처리의 외교안보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 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고 썼습니다. 협력 관계는 아니었지만 천궁의 아랍에미리트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은 북한은 S-300의 기술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S-400 트리움프 트라이엄프에 탑재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채용하면서 북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은 부분적 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응용해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무기를 생산해오고 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과 장거리 요격 시스템인 LSA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천궁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충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의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경협차관 대가로 도입한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쿠드 론칭 기술을 적용했다.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콜드론칭은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S-400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고 했습니다. S-400의 특징 중 하나는 수직 발사 뒤 공중에서 전파로 표적에 유도된다는 것인데 이런 기술은 공격에 대한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속도는 표적물 방향으로 발사대를 조준해야 하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보다 약 6배 빠르고 또한 S-400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국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공 방어 시스템 비타지비 비기술에 기반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MSAM을 양산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1년 러시아 방공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이자 연구기관인 알마즈 안테이와 중거리 대공 방어체제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기술적 토대는 러시아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S-300이었습니다. 한국은 S-300 기술을 기반으로 트럭에 적지 않은 소형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을 개발한 그 기술적 기반은 러시아 미사일 9M96이 기술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한 축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포탄은 그들의 전투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천궁M SAM은 완벽하고 입체적인 대공 방어 및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첫 단계였고, 두 번째 천궁 II 단계에서는 S-400 트리움프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 격추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 시스템 용인 연구소의 관계자는 LSAM이 아직 4등급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할 만한 기술 기반은 충분히 구축됐다고 했습니다. LSAM 개발에 이어 4등급 성능으로 개량한 LSAM-2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LSAM 개발이 완료되면 추후 고도 1540km을 담당하는 패트리어 PAC-3과 천궁2 고도 4070km의 LSAM과 4150km을 담당하는 주한미군 사도와 결합해 1차적인 KAMD가 사실상 완성됩니다. 2013년 LSAM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꿈틀거렸던 당시 독자적 상층 방어수단이 없던 한국은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대표단을 보내 사드 체계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4150km 요격 고도가 너무 높아 수도권 방어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미국 측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제시하는 가격은 무려 당시 2조 원에 육박하는 고가격이었고 유지 보수 비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사청은 결국 우리 여건에 맞는 LSAM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2015년 탐색 개발을 마치고 체계 개발에 착수해 시제기가 발표되었고 2024년 개발 완료 및 2026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LSAM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 개발된 LSAM 레이더는 수백 km 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항공기 탐색 모드와 탄도탄 탐색 모드, 항공기 탄도탄 동시 탐색 모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피하 식별 능력도 기존 레이더보다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LSAM 레이더는 X밴드 812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드와 달리 S밴드 24GHz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S밴드는 저출력으로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LSAM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소자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고 이를 통합, 운용하는 기술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게 하나 측의 설명입니다. 이 시스템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러시아 S-400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정치군사분석센터장은 한국의 MSAM은 S-400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포함해 러시아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사 S-400의 미사일 기술을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SAM이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모두에 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대항공기 방어용인 S-400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장점만을 적용시킨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LSAM은 군의 독자 방공망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력화되면 하층 방어용인 한국군의 패트리언 미사일 체계와 중층 방어용이자 천궁 LL로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MSAM과 연동이 가능해 군의 독자적인 다층 복합적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LSAM 체계 통합 시험에 이은 최종 완성은 오는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전력화 시기는 2026년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한 것은 세계 레이더 기술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지만 그 짧은 기간에 올린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 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겐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시유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겐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겐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겐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겐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 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 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오지, 육지,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겐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 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나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7나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진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7나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7나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즈램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 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7나노는 회로 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7나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7나노는 극자 외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 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트를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칠나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칠나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칠나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칠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칠나노 기린 9000S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대를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칠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칠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칠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거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자나는 메이트 60 프로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칠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칠라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칠라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이사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2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한 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